졌는데 이 새누리당이 제일 뒤지는 데가 바로 인터넷, 트위터 뭐 이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에는 이 방면에서도 박근혜 씨 척이 강세를 보였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혹시 트위터 하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트위터 하시고 여기서 몇 분 안 되시는데 아마 트위터 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0% 됩니다. 30%. 이 트위터를 하면은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트위터를 하면은 그게 선거를 참여하는 겁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도 참여지만은 트위터를 하면은 내가 글을 띄우면 그게 순식간에 막 빛의 속도로 수십만, 수백만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수 세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신문 가지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바람에 또 이 대중적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아주 그 스타 기질이 있는 박근혜 씨가 스타성이 좀 약한 문재인 씨를 지금 압도하고 있다. 근데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아까 뭐 의자를 딱 찍어가지고 요거 700만 원짜리다라고 만든 사람은 그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요게 이제 분진 합격이에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좌익과 우익의 차이점이죠. 우파는 개인이 강합니다. 좌파는 조직이 강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거대한 힘으로 모일 수 있는 기계가 SNS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 우파가 SNS를 잡는 수도 있겠구나. 자발적으로 개인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발적인 동원력, 분진 합격, 각자 진격해가지고 한 지점을 공격하는 것을 분진 합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이, 그리고 그 인터넷도 좋지만은 이 핸드폰을 이용한 메시지나 트위터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이 이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병수라고 이끌리는 안철수가 어떻게 뭐 지원을 할 거냐 하는데 그것을 잃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하면은 무당파, 무응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항상 10% 정도 됩니다. 10%. 우리 선거판이 지금 90%는 딱 마음을 정했어요. 90% 중에. 그 충성도를 보면 박근혜 씨 지지자는 절대 앞으로 안 바뀐다는 게 한 90% 돼요. 문재인 지지는 안 바뀐다는 사람이 한 80% 돼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박근혜 씨가 셉니다. 센데 10%를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가 이제 마지막 변수입니다. 그 10%를 조사를 해보면은 새누리당 지지 30%, 민주당 지지 30%, 나머지는 지지 정당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약 60%는 문재인 쪽으로 갔고 한 25% 정도는 박근혜 쪽으로 왔어요. 반박 우파가 있었어요. 박근혜 씨가 막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희미하게 나오니까 화가 나서 문재인까지는 가지 못하고 안철수로 갔던 사람이 있어요. 안철수가 빠지니까 이 사람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 10%에서 문을 지지해도 그쪽에서 압도적으로 다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는 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달라요. 국회의원 선거는 예측이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1 총선도 출구조사하고 딱 그때 많아봤자 130석이다. 실제는 150석 됐어요. 민주당이 1당 될 거라고 예측이 나왔는데 그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사해야 될 때가 200몇 군데가 되니까 이거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하루 전에 조사한 게 바뀐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선거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일 전에 조사한 데서 1등, 2등 순위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크죠. 약 3천만 표 이상이 지금 등한하니까 이거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항공모함이나 탱커 같은 이거 10만 톤 넘는 배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가지고 배가 서지 않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방향을 바꿔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천천히 바뀌지 급히 뭐 촐랑촐랑은 되지 않습니다. 촐랑촐랑 되는 걸로 나오는 것은 그 조사하는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세가 중요해요. 대세. 그런데 이제 남은 변수는 안철수 이야기,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문제, 또 오늘 저 앞에 책을 팔고 있습니다만 역적 모의에 해당하는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을 국가안전기획부가 아니라 요새는 국가정보원이죠. 이름이. 그래서 그걸 공개할 것이냐 마느냐 이런 게 몇 개가 변수로서 남아 있습니다. 변수. 이 대통령 선거 막판에 가면 꼭 며칠 전에 폭로가 막 나옵니다. 폭로가. 92년에는 그 무슨입니까? 부산 복집 사건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하도 옛날 부산 복집 사건에 그 부산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발언을 이 정주영 씨 쪽에서 녹음을 해가 와가지고 투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폭로가 누구한테 유리했느냐 하면 김영삼한테 유리했어요. 폭로를 하니까 야,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김영삼 쪽으로 더 많이 찍어버린 거예요. 또는 BBK 동영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007년에 투표한 나흘 전에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명박 지지표를 올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 이 폭로가 오히려 반작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서는 폭로하면은 이게 이 폭로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폭로가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경계심을 가진 사람이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상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일반적으로 선거 결과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누가 완성하고 완패가 잘 없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NLL 그리고 대화로 그럼 북한 미사일 문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북한은 왜 저렇게 지금 미사일을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느냐? 4.11 총선 다음 날이죠. 4월 12일이었던 것 같은데 4월 13일인가? 4월 12일 같습니다.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마 4.11 총선에서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면은 거기에 축포를 쏘는 기분으로 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은 제1타겟이 남한이 아니고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일이가 작년 12월 17일 날 죽었으니까 또 일주기라고 해가지고 야단스러운 행사를 하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거짓말 해놓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텐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패하더라도 성공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하여튼 대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남한에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로서
이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아마 두세 번째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대화록 문제는 제가 좀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그동안에 이 대화록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렇게 공방전을 벌리다가 결론적으로 대화록이 있다. 어디 있느냐? 국가정보원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공개해달라고 하니까 국가정보원에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은 공개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록을 읽어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꽤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읽어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대화록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제가 책도 내고 월간조선 이번 팔리는 12월호에도 정리된 걸 성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이렇게 한번 2007년 10월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시계를 역사의 시계를 한 5년 전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2007년 10월 초에 노무현이가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선거를 2달 남겨놓고 걸어서 DMZ를 건너서 또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일을 만나는 회담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명박이 DMZ를 걸어서 김정은을 만나러 가면은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무슨 합의를 하든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 이 성두판에 왜 저런 짓을 하느냐라고 그때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그 방북 반대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다음 회담이 있다면은 6.15 선언에 약속한 대로 김정일이가 서울로 와야 되는데 또 방북과 단체의 수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북한으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조공바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절대 노무현 대통령으로는 갈 수 없다. 개인으로 가려면 가라. 이런 광고를 냈던 게 기억이 나죠. 그런데 왜 갔느냐 하는 게 이 대화록을 보면은 이제는 짐작이 갑니다. 대화록을 보면은 이 대화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게 이런 대화가 있어요. 노무현이는 김정일 앞에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북한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많이 해요. 그 약속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서너 개의 전제 조건이 꼭 있어야 되죠. 핵 포기를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핵 문제니까 북한이 더구나 핵실험한 다음이 없어요. 핵 포기를 하면은 이런 경제협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군 포로를 돌려주면은, 세 번째, 납북자를 돌려주면은 요런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제 조건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핵 포기 이야기도 안 하고 국군 포로도 거론하지 않고 납북자 이야기도 거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조선단지 만들어준다. 서해 평화협력지대 만든다. 북한의 철로와 도로를 보수를 해준다. 북한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뭐 도와준다. 이런 걸 잔뜩 이야기해요. 그 몇십 조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이도 다 듣더니 좀 난감한 듯이 이 선거가 곧 있고 정권이 바뀔 텐데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씨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쇠기를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쇠기를 박아야 합니다. 요게 이 회담의 성격, 대화록의 핵심, 그리고 그 노무현을 지금 지지해가지고 14선언을 실천하자고 하는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럼 쇠기를 박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쇠기를 박느냐? 자기 정부한테 쇠기를 박는다. 쇠기는 뭐냐? 쇠기는 뽑지 못하도록 박는 거 아닙니까? 쇠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북 지원 약속, 북한에 유리한 약속을 잔뜩 해가지고 거기에 서명을 해가지고 자기 정부한테 넘긴다 이겁니다. 자기 정부한테 넘기면은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청와대를 나가버리면은 그게 쇄기가 돼가지고 계속 북한한테 퍼줘야 된다. 계속 NLL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북한을 채권자로 만드는 거예요. 남한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 일종의 노비문서입니다. 노비문서. 대한민국을 김정일의 노비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계약서가 14선언이에요. 이런 계약서가 14선언인 것입니다. 그 성격이 그렇게 딱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북한은 입만 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15선언 14선언 실천합시다. 이게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 두 사람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어야 될 것은 6.15선언 14선언 다 이게 그 본질이 반영 문서고 사기 문서니까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폐기해야 된다. 이걸 폐기시켰어야 돼. 또 폐기시킬 찬스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우리는 남북 간에 맺었던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딱 받아가지고 좋다. 그럼 무효다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꾸 저쪽에서 14선언이 뭔지 자꾸 이렇게 걸고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대화록을 읽었다고 그래요. 2008년 말인가 2009년 초에 읽어보고는 이 사람도 놀라가지고 야, 이 정도면 국민한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타이밍을 막 놓치고 자기만 알고 덮은 겁니다. 덮은 거죠. 그러니까 14선언은 그 역적 모의의 산물이에요. 김정일, 노무현이가 나눈 대화는 그 대화 내용이 보면은 이건 역적 모의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또 위 사람 같고 노무현은 아래 사람 같고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지입니다. 요지. 노무현이 이야기해요.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상 위협이 되는 나라로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북한이었습니다. 이거 10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작전계획 5029라는 게 있는데 이거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가상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5029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첫 단계에서는 그 당시에는 개념 계획이었습니다. 개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상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나면은 한국군과 미군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작전 계획으로 만들자 해서 한국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 해가지고 제의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이가 앞장서서 그 작전 계획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막았다는 것을 김정일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5029 한미군의 5029 작전 계획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계획은 따로 있어요. 이건 무슨 계획이냐?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 김정은이가 암살된다. 또 일부 군대가 DMZ를 넘어서 남한으로 투항하려고 한다.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체제가 지금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럴 때 한미군은 뭘 하겠느냐 하는 수습 대책이에요. 수습 대책.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입니다. 그걸 전쟁하자는 걸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실제 막았어요. 그래서 개념 계획이 작전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것을 작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세력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면 우리는 통일의 찬스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통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력은 북한이 급변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북한 정부를 도와야 된다. 급변 사태가 나더라도 한미군이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즉 이런 세력을 뭐라고 그러냐. 친북 정부 플러스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죠. 반통일 세력입니다. 반자유통일 세력이라는 것을 이 대화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편하고 만나면 말을 참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입니다. 2006년 8월에 원래 그 정권하고 지냈던 신문사가 있었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언론사 간부를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미국 대사관에 의해서 입수가 돼가지고 국무부에 보고된 문서가 있어요. 이게 위키리크스라는 그 폭로 전문 사이트에 의해서 그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자기하고들하고 친한 소위 좌경 언론사 간부들하고 모이니까 아주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아주 열심히 적어가지고 미국 대사관한테 알려줬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도는 핵개발을 하는데 왜 미국이 북한 보고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막는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좀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핵개발을 대변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한국군이 있는 것은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용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하는 미국 대사관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이 대목이에요. 아니, 한국군이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미군은 왜 여기 있습니까? 미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는. 그 비슷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김정일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핵 폐기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빨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맺읍시다 이야기를 해요. 이미 그 당시에도 한국과 미국은 합의된 노선이 있습니다. 종전, 그리고 6.25를 끝내는 종전선언이나 그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북한 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 하는 게 여러 번 합의된 게 있는데 그걸 상무시해버리고 마치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도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NLL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대로 남한에서는 아직 뭐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 안보 지도를 경제 지도로 바꿉시다. 거기에 공동으로 수용 만들고 평화협력지대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새 이 공동 지금 노무현 세력은 하도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NLL은 사수한다. 그러나 공동의료 수역은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죠? NLL 지역에 공동의료 수역 만들면은 그것은 NLL을 없애는 겁니다.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공동 수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NLL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등거리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 지역을 공동의료 수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도 지금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그 구역 안에 북한 어선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어선이 아니겠죠. 거기 무기도 있을 겁니다. 남한은 그 안에 비무장한 어선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티각태각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가는 배, 나가는 배를 일일이 단속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으로 수용만큼 이렇게 넓어지면은 북한군의 작전 지역이 서울에 가까워지고 인천공항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북한군 작전구역 지역, 작전 지역을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수도권을 지키는 그 핵심 지역을 요거를 공동의료구역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NLL을 없애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잘 속아요. 그 등거리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등거리로 하면은 한국의 영해를 이만큼 내줘야 되고 그쪽으로 들어올 배는 분명히 어선이 아니고 북한의 군함일 것입니다. 그걸 막으려 하면은 거기서 싸웁니다. 선도 못 지키면서 면을 어떻게 지킵니까? 분쟁 지역화 되어 그런 것이고 그건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게 이 공동의료구역, 뭐 평화협력지대 이런 말에 속아서 그 선을 면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NLL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속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공동의료구역 안 됩니다. 공동의료구역. 평화협력지대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개 안 된 상태로 이제 선거를 끝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이거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 안 되면 선거 이후라도 공개를 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이 정난하게 읽고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국민들 지금 이명박 대통령만 혼자 잃고 통탄하고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무슨 군사 기밀도 없어요. 군사 기밀이 없어요. 그럼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우선이에요. 옛날에 미국에서 펜타곤 페이퍼라는 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왜 월남전에 개입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분들이 두만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뉴욕타임스 기자한테 문서를 주었습니다.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판례가 나와서 이것은 알 권리가 우선이다.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언론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국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지켜낸다면 이건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저축은행 사건입니다. 저축은행 사건.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 쉽게 말하면은 우리 건국 이후의 최대의 부정사건입니다. 규모 면에서 매물의 크기 면에서 또 금융과 권력이 결탁한 적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건국 이후에 일어난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에요. 금융사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본질이 제대로 국민한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게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났으면 언론기관이 집중된 서울에서 일어났으면 이렇게 덮일 수가 없는데 부산에서 또 이상하게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부산 사람이고 피해자가 부산 사람이 가장 많아요. 또 이 피해자는 대부분 다 그야말로 서민입니다. 저축은행의 원래 이름 아십니까? 네, 상호신용금고죠. 상호신용금고. 금고입니다. 금고. 은행이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거죠. 근데 맡기면 이자가 좀 높죠. 그러니까 이 서민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이 펑크를 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용금고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융사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시절부터, 김대중 시절부터 이게 은행으로 바뀌면서 이 업무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확장되는데 그 저축은행의 직원 수준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굴려가지고 그 상당히 높은 예금 금리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주로 뭘 했느냐?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법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직접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럼 못 합니다. 이거 하다가 금방 날릴 텐데. 그러니까 편법을 썼습니다. 직접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못 하니까 유령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SPC라는 유령 회사를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 100개 이상을 만든 겁니다. 완전히 유령 회사예요. 거기 뭐 임원들 이거는 전부 다 회사에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회사를 100몇 개를 만들어 놓고 요 회사가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식으로 한 겁니다. 물론 그 회사에 돈을 대주고 요 유령 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리는 것처럼 요렇게 사기를 친 거죠. 전형적인 금융 사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SPC라고 하는 유령 회사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펑크가 난 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 6조가 났습니다. 6조. 국고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6조입니다. 요새 하도 이 돈이 단위가 막 남발이 돼가지고 6조 해도 별로 큰 줄 모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6조. 1억짜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비에 1억이 드는 집을 6조가 몇 채를 지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6만 채를 지었습니다. 실감 6만 채. 인구가 그럼 30만. 30만이 사는 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돈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다 이제 부담이 됩니다. 국고에 손실을 끼쳤으니까 그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부산저축은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다 퍼져갔어요. 그래서 20개 이상의 부산저축은행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합쳐서 피해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최근에 민병두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국가에 손해를 끼친 피해액이 앞으로 손해를 끼칠 피해까지 합쳐가지고 50조입니다. 50조. 쉽게 말하면 500억 달러예요. 여러분 외환위기 때 우리가 IMF로 빌린 돈이 30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외환위기 급의 부정사건이었어요. 이거 규모가 작은 나라, 경제가 튼튼하지 못한 나라는 이걸로 국가 부도로 갈 수도 있는, 또 지금은 눈에 안 보여서 이게 한국 경제 골병으로 남아있겠죠. 50조입니다. 50조가 날아갔겠어요. 사기극에 의해서, 금융사기극에 의해서 50조가 날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냐?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5천만 원 이상을 예금을 해가지고 초과금리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 플러스 부수리 채권이라는 걸 사가지고 그게 휴지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 합치면 10만 명이고 이 피해자의 한 33%가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이 정도 큰 사건이면은 매일 언론에 일면 톱에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공방전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가 실수한 것은 2008년 무렵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이 저축은행 정리로 들어갔으면은 금태기를 쓰지 않았을 텐데 정권이 이때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소속되는 사람들도 뇌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엮여들어가요.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은 막 욕먹는 걸 각오하고 수사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방전으로 가니까 저축은행 사건의 정말 원인 제공자는 빠져버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어요. 언제 막을 수 있었느냐?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어요. 2003년 여름에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검사를 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고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니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그 광주 일고 출신들인데 이 노무현 씨를 정치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씨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을 넣어가지고
문재인 씨가 절대로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요. 뭐냐면 전화를 겁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거느냐? 검사를 맡은 유병태라는 그때 국장님이 된 사람인데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 철저하게 조사를 하되 예금 인출 사태가 안 나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금 인출 사태를 안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뒤에 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 검사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적 수법이 다 노출이 됐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검찰 고발을 했대요. 그런데 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기관 경고로 끝내버렸어요. 기관 경고. 그때 만약 원칙대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 예금한 서민들한테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알렸으면은 예금 인출 사태가 좀 났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있었을지도 모르요. 전화사,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 전화사건이에요. 전화사건. 수사. 지금 조사받고 있는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사건에 민정수석은 이제 아주 파워가 셉니다. 검찰도 하고 뭐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사실상 수석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이 있으면 더 강하죠. 영향력이. 그 사람이 직접 검사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전화 자체가 공직자의 윤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이 살았어요. 그 뒤에 있었던 일이 또 있어요. 문재인 씨가 설립한 부산 법무법인 중에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설립했어요. 그 법무법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죠. 변호사 사무실이 부산저축은행과 수임 계약을 맺어요. 그 수임 내용은 뭐냐? 재판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 빚 독촉하는 거예요. 빚값하라고 독촉하는 거. 그걸 맡아가지고 작년까지 70억을 받았습니다. 70억. 70억의 사건 수임료를 받았는데 바로 부산저축은행과 문재인 씨 관련 법무법인 사이의 그러면 이 일이 70억을 줘도 될 만큼 아주 고난도의 소송 사건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카드 빚진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서류 보내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채권 추심이라고 그러죠. 채권 추심. 그 일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변호사한테 맡기지도 않습니다. 법무사가 하면 돼요. 법무사. 아주 기계적인 것이고 뭐 간단한 겁니다. 또 부산저축은행은 그런 빚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걸 다 제치고 굉장히 거액의 70억은 그 일의 성격상 너무나 많은 돈을 주었다. 요건 뇌물성,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문재인 아까 그 법률사무소에서 그 이종혁이라는 폭로한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수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월간조선 또 기사가 3달에 걸쳐서 아주 열심히 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구성한다면은 그때 문재인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부탁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 철저하게 수사하라. 철사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50조의 피해를 내는 저축은행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왈가왈부하는데 이 선거판에 들어가서 왈가왈부하면 이게 꼭서기 잡고는 안 돼요. 이것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안 되든 이것은 철저하게 이 NLL 그리고 대화록 부분과 이 저축은행 사건 전화 뭐 이런 것은 반드시 다 그 사건의 성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는 반역 사건에 가깝고 하나는 우리 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흘린 이 금융사기꾼이기 때문에 국기를 흔드는 겁니다. 둘 다. 이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선거에 뭐 이기고 지고 해가지고 다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해서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17일 날 만났을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쯤 되면은 당락이 훨씬 더 명확해지고 그때는 선거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잠시 맛배기로만 말씀드리면은 좌우 대결의 선거의 결과는 아주 그 뒤에 한국 정치판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 좌우 대결의 선거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4.11 총선도 역사적 의미였어요. 그것은 종북 좌파의 집권 제1단계를 막았습니다. 그 종북 좌파가 핵심인 이 세력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막았습니다. 막는데 그치지 않고 비로소 이 4.11 총선을 통해서 한국의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종북이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종북의 본산 핵심인 전위대인 진보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거기서 자중질환이 나서 이정희 지지율이 0.3%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선거의 후폭풍이에요. 4.11 총선의 후폭풍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우파적, 애국적 헌법을 수호하는 이 국민들이 이번 선거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선택을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 이 민주당에 모여있는 이 종북 좌파 세력 또는 친노 종북 좌파 세력이죠. 이 세력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계가 재편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식으로 나눠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정치도 좌우로 나눠져야 됩니다. 좌우로. 그런데 이 좌는 헌법을 지키는 좌라야 돼요. 최소한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좌파라야 돼요. 그런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좌파는 저 진보당하고 합쳐야 돼요. 합쳐가지고 장외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소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번 대선이 어떤 국민적 결단을 보여줄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소망한다. 이제는 종북은 정치권에서 떠나라. 아니면은 종북임을 스스로 선언을 하라. 종북이면서 뭐 민주, 진보 이런 식으로 위장하지 마라. 우리도 다 알았다 이제. 우리도 다 알았다. 하는 이런 국민적 각성과 결단이 12월 19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끝내겠습니다.